2025년 3월 7일 밤 북한 전역에 긴급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현송월을 찾아라. 살아있든 죽어있든. 김정은 원수님 바로 옆자리에 섰던 그녀가 프라하에서 증발했습니다. 탁탁탁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거기서. 보위부 요원이 복도 끝에서 외쳤습니다. 30년 당 간부 경력, 모란봉악단 단장까지 거친 최고 권력자였죠. 바로 그 순간 5,000km 떨어진 평양 창광거리에선 팡 하고 극각 아파트 대문이 부서졌습니다. 평양 창광거리 특각 아파트 보위부가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지만 그녀의 24살 딸까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북한 권력 서열 2인자금 모녀인 현송월과 그의 딸의 동시탈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을 향해 큰 절 올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4월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 앞 광장이었어요. 붉은 융단이 깔린 단상 위에 저는 서 있었죠. 김정은 원수님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자 서기실장인 저는 김정은 원수님의 모든 동선을 총괄했어요. 김여정 부부장님과 미설주 여사님을 제외하면 가장 가까운 자리였죠. 사람들은 제게 문고리 권력이라는 붙였습니다. 원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원수님께서 손을 드실 때마다 꽃다발을 받아들고 의자를 빼드리고 수행원들의 동선을 점검했어요. 다른 간부들은 수첩의 말씀을 받아 적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휴대전화로 다음 일정을 확인하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 원수님 앞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들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혔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일반 간부들은 원수님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말이에요. 저는 보천보전자 악단 가수로 시작해서 모란봉악단 단장을 거쳐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준마처녀를 부르던 그 젊은 가수가 이제는 공화국 최고 권력의 핵심이 된 거였죠. 20살 때 처음 무대에 섰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평양 창광거리에 있는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위 간부들만 살 수 있는 고층 아파트 최상층 특각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창문으로는 대동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봄볕에 반짝이는 강물이 참 아름다웠죠.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저 강변을 걸으며 꿈꾸던 것들이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송월아, 너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과 수영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었어요. 네, 꼭 그럴게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30년 넘게 당에 충성했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꾸만 밀려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평양냉면, 두부밥, 달고기 요리가 차려져 있었어요. 일반 주민들은 꿈도 못 꿀 음식들이었죠. 딸 송이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24살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4학년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교수님이 그러시는데요. 제가 졸업하면 당 간부로 발탁될 수도 있대요. 송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순수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외할아버지도 당 간부였고 엄마도 당에서 일하니까 당연하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당에 충성해온 집안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딸아이가 제 뒤를 이어 이 체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요. 송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화려한 산 뒤에 숨겨진 감시와 두려움을요. 어머니, 요즘 김주에 동무시종단에서 사람을 뽑는다던데요. 혹시 저도 갈 수 있을까요? 송이가 또 물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죠.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송아, 그냥 엄마 말 들어. 그쪽은 생각하지 마. 네, 왜요? 그거 엄청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딸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어요. 김주의 시종이 된다는 건 표면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실제로는 평생을 감시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모란봉악단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13년 그 무서운 해를 말이에요. 함께 무대에 섰던 언니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던 그때를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혼자 대동강변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선선했어요. 4월 봄바람이 불어왔죠. 멀리 주최사 상탑에 불빛이 보였고 반대편에는 김일성 광장의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평양의 야경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게 제게는 거대한 감옥의 장식품처럼 느껴졌습니다. 황금빛 세장이랄까요. 부부장 동지 산책하시니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경호원 최대좌였어요. 38살의 건장한 군인이었죠. 그는 5년 전부터 제 경호를 맡아왔고 저와는 특별한 신뢰 관계였습니다.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요즘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대동강변은 텅 비어 있었죠. 최대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정말 자유로운 곳일까요?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요. 우리는 말없이 강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강물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결국 바다에 닿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모든 강이 그렇듯이 말이에요.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직 확실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희미한 의문이었죠. 작은 균열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은 별이 많지 않았어요. 불빛이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볼 수 없어서였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너머, 국경 너머의 하늘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 하고요. 그 일은 2024년 10월에 일어났습니다. 원수님의 러시아 방문 준비로 온 평양이 바빴던 때였죠. 저는 푸틴 대통령 환영 행사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공연장 배치부터 만찬 메뉴, 카메라 각도까지 모든 걸 챙겨야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밤을 새웠어요.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행사장을 점검하고 원수님께 보고 문건을 작성했죠. 커피로 잠을 쫓으며 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충실한 당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나서는데 김여정 부부장님과 마주쳤어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여정 동지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셨어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말이에요.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듯이요. 30년 넘게 당에서 일하며 배운 게 있다면 이런 작은 신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생사를 가르거든요. 인사를 받지 않는다는 건 경고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집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생각해봤죠. 제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 원수님 의전에서 빠뜨린 게 있었나? 보고가 잘못되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이유를 모르는 경고가 가장 무서운 법이니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전선동부 김 부부장이 사라진 거예요. 아침까지만 해도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었는데 오후에는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김 부부장 동지는 어디 계시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죠. 다들 고개를 숙이고 서류만 들여다봤어요.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멀리서 그의 집무실을 봤어요. 보위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요. 책상 서랍을 뒤지고 서류를 봉지에 담고 명패를 떼어냈어요. 하루 만에 한 사람의 모든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함께 점심을 먹던 사람이었어요. 농담도 나누고 자녀 이야기도 했던 동료였죠. 그런데 지금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손이 떨렸어요. 찻잔을 들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랑 소리와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났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송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송아야,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딸아이도 눈치챘을 겁니다. 엄마가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려. 송이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차가워요. 어디 아프세요? 따뜻했어요. 딸의 손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죠.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2013년 모란봉악단 동료 가수들이 집단으로 숙청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도 그때 총살당했다는 오보가 남한 신문에 실렸었죠. 황당한 기사였어요. 저는 멀쩡히 살아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사라진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무대에 섰던 은하 언니가 생각났어요. 목소리가 곱던 사람이었죠. 리설주 여사님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왕제산경음악단의 미영이도 떠올랐습니다. 26살 꽃다운 나이였어요. 원수님께 시선을 잘못 줬다는 이유로 어느 날 사라졌죠.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아니, 조심했기 때문이었을까요? 30년 동안 한 번도 선을 넘지 않았고 충성을 다했고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김 부부장도 저처럼 조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잖아요. 새벽 3시쯤 됐을 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평양 야경을 봤어요. 고요했습니다. 잠든 도시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고요함 뒤에 숨겨진 공포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끌려가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신문을 받고 있을 거고요. 일주일 후 최대좌를 만났습니다. 평양 교회 안전가옥에서였어요. 우리는 가끔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업무 보고였지만 사실은 유일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죠. 부부장 동지,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최대좌, 빔 부부장 동지 소식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무슨 죄였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안전가옥 창밖으로 가을 낙엽이 지고 있었어요. 평양의 가을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슬프게 느껴졌죠. 최대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30년간 쌓아온 권력이 사실은 모래성 같다는 것,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딸의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요. 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저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엇을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삶을요. 그 짧은 대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가며 말했죠.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거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달을 봤습니다. 10월의 보름달이었어요. 밝고 둥근 달이었죠. 저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달은 평양에서도 보이고 서울에서도 보이고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보이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갇혀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부터 제 마음속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양은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죠. 거리마다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김일성 광장에는 거대한 초상화가 걸렸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설날이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가 떡국을 끓여주시고 어머니는 새 옷을 지어주셨죠. 온 가족이 모여 웃으며 한 해를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설날은 그저 또 하나의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원수님께 세배를 드리고 당 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충성 맹세를 해야 하는 날이었죠. 그날 아침 당 중앙위원회에서 급히 호출이 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님 집무실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년 당 생활에서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보고가 늦었나? 실수가 있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정 동지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현송월 동지 따님이 올해 졸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수석 졸업 예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김주의 동무시종단에서 우수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따님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죠. 겉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원수님 따님을 모시는 건 최고의 명예니까요. 일반 간부들이라면 무릎 꿇고 감사 인사를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일단 시종이 되면 평생 자유가 없습니다. 결혼도 당해서 정해주고 아이를 낳아도 마음대로 키울 수 없어요. 휴대전화 하나 제대로 쓸 수 없고
친구 한 명 마음대로 만날 수 없죠. 인생 전체가 당과 수영님 가족에게 바쳐지는 겁니다. 24시간 감시박, 평생 충성을 강요받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족까지 처벌받아요. 여정 동지, 제 딸은 거립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현 부부장 딸이 부족하다니요. 여정 동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수석 졸업 예정자인데요.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이건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거부하면 저뿐만 아니라 딸까지 위험해지니까요. 집무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30년 동안 이 체제를 위해 살았습니다. 노래를 불렀고 무대에 섰고 위전을 맡았어요. 충성을 다했죠. 그런데 돌아온 건 이거였습니다. 제 딸을 인질로 잡겠다는 통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2013년 모란봉악단 동료들이 사라졌을 때 저도 함께 조사받았었죠. 사흘 밤낮을 보입 조사실에서 보냈습니다. 현송월 동지, 김정은 원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리설주 여사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료들과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졌어요. 밤새도록 앉아서 대답하고 또 대답했죠.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갔습니다. 결국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동료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은하수관현악단의 정화 언니, 왕제산경음악단의 수진이와 영미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그날 저녁 딸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송이는 졸업 후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저 당 간부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딸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척하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돌멩이 같았죠.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임마요. 아니야. 오늘 회의가 좀 길어서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해서가 아니었죠. 두려워서였습니다. 밤에 최 대좌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몇 달 전부터 비밀 통신 방법을 마련해뒀었어요. 30분 후 그가 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차 안에 앉았어요. 엔진을 끄고 창문을 모두 닫았죠. 아무도 들을 수 없게요. 딸아이가 김주의 시종단에 배속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이번 봄 졸업과 동시에요. 최 대좌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우리는 차 안에 앉아 눈 내리는 평양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만 소리 없이 내렸죠. 부부장 동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사실 선택지가 없었죠. 딸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제 딸에겐 미래가 없었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최 대좌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얗고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48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국을 버리기로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딸의 미래를 선택한 거였죠. 엄마라면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권력도 명예도 고향도 모두 버릴 수 있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평양의 겨울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더 추운 건 제 가슴속이었어요. 2025년 2월 저는 평생 해온 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체코 프라하 공연 준비였어요. 모란봉악단과 삼지연관현악단 합동 공연으로 유럽 순회의 첫 무대였죠. 표면적으로는 북한과 체코의 문화 교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탈출의 기회였어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최 대좌는 2달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경원 중에서도 특별히 원수님 해외 순방 경호를 맡아온 사람이었어요. 유럽 지리를 잘 알았고 탈북 브로커와의 연결 통로도 확보했죠. 우리는 밤마다 만나 세부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평양 교회 안전가옥에서요.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프라하 숙소는 시내 중심가 호텔입니다. 5층짜리 낡은 건물이에요. 최 대좌가 작은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보위부 배치는요. 복도마다 3명씩 배치됩니다. 하지만 밤 11시에 2대 시간이 있어요. 30분간 감시가 느슨해집니다. 그때 움직이는 거군요.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서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브로커 차량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지도를 외웠습니다. 복도 배치도, 비상계단이, 뒷문까지의 거리까지요. 생명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가장 어려운 건 딸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송이는 아직 모든 걸 믿고 있었어요. 당을, 이 나라를요. 어느 날 밤 저는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송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 딸아이는 책을 덮고 저를 봤어요.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너 김주의 동무시종단 이야기 기억하지? 사실은 내가 곧 발령받을 거야. 정말? 어머니, 그럼 전이. 송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송아, 잘 들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건 영광이 아니야. 감옥이야. 딸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모란봉악단 시절 사라진 동료들 이야기를요. 2013년 그 무서운 숙청의 밤을요. 은하 언니 기억나니? 엄마가 자주 이야기했던 가수 말이야. 목소리가 참 곱던 사람이었지. 그 언니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 이유도 없었어. 그냥 리설주 여사님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시종이 되면 평생 자유를 잃는다는 것, 결혼도 출산도 직업도 모두 당에서 정해준다는 것,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족까지 처벌받는다는 것까지요.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 떨어져. 엄마처럼 말이야. 30년을 충성했는데도 언제든 의심받고 조사받을 수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송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떠나야 해. 송아, 엄마를 믿어줘. 우리 같이 떠나자. 그날 밤 딸은 울었습니다. 24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죠. 당이 거짓이라는 것, 충성이 배신당한다는 것, 조국이 감옥이라는 진실이요. 저도 함께 울었어요. 이 아이에게 이런 선택을 강요하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어머니, 전 무서워요. 우리가 잡히면 어떡해요?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제 딸이었어요. 2월 마지막 주 저는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평양교회 애국열사릉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묻혀 계신 곳이죠.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2월의 마지막 추위였죠. 어머니, 아버지,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따님이 조국을 등지고 떠납니다. 부모님은 평생 당에 충성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일빨치산 출신 당 간부셨고 어머니는 교원으로 평생을 인민을 위해 일하셨죠. 그런 부모님 앞에서 저는 탈북자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송이만은 지켜야 해요. 손녀만은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흙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렸죠.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를 올리고 일어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48년을 살아온 이 도시였어요. 어린 시절 뛰놀던 거리, 가수로 데뷔했던 극장,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당사 건물까지요. 모든 게 추억으로 남을 풍경이었습니다. 최대좌가 옆에서 걸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강을 바라봤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강이었죠. 봄이 오고 있었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프라하에서 브로커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용은요? 미화 10만 달러입니다. 제가 5년간 모은 돈으로 충분합니다. 저도 30년간 모아둔 달러가 있었어요. 고위 간부들은 모두 비자금을 갖고 있었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최대좌, 당신은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까지 위험해지는데. 저도. 그가 강물을 보며 말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평생 충성만 하다가 죽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대동강이 조용히 흘렀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죠. 아닙니다. 저야말로 부부장 동지를 도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어머니 유품이었던 비녀 하나요. 사진첩을 펼쳐봤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가수 시절 사진, 딸을 낳았을 때 사진들이요. 평양에서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걸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슬펐어요. 하지만 딸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송이는 자유롭게 살아야 했어요. 감시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꿈꿀 수 있어야 했죠. 창밖으로 평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일 거예요. 안녕, 평양.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3월 5일 우리는 순안공항을 떠났습니다. 악단원들과
경호원들이 함께였죠. 보위부 요원들도 수십 명 따라왔어요. 해외 공연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평양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였던 도시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딸 송이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죠. 아이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송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를 믿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프라하에 도착한 건 3월 6일 오후였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유럽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아직 추웠는데 이곳은 벌써 따뜻했죠. 공항에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니고 차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카페마다 사람들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시내 중심가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5층짜리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최 대좌가 말했던 그곳이었죠. 보위부 요원들이 복도마다 배치되었습니다. 방 안에도 도청 장치가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공연은 이틀 뒤였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악단원들 연습을 점검하고 무대 조명을 확인하고 원수님께 보고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받아서는 안 됐어요. 첫날 밤 최 대좌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경호 점검이었죠. 내일 밤입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죠. 이튿날 저녁 공연이 있었습니다. 프라하 국립극장이었어요. 1000명쯤 들어가는 아름다운 공연장이었죠. 저는 무대 뒤에서 악단원들을 지휘했습니다. 휘파람, 우리의 국기가 연주되었어요. 마지막 곡은 조선의 별이었습니다. 무대 위 젊은 가수들을 보며 저는 제 과거를 떠올렸어요. 30년 전 20살 때 저도 저렇게 노래했었죠. 준마 처녀를 부르며 빔정일 장군님 앞에 섰던 그날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노래가 좋았고 조국이 자랑스러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언제부터 노래가 의무가 되고 무대가 감옥이 되었을까요?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였어요. 1시간 후면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였죠. 저는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송아, 준비된? 딸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24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밤이었을 겁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곧 자유로워질 거야. 11시 정각 최 대좌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복도 감시 카메라가 30분간 꺼지는 시간이었어요. 그가 미리 조작해둔 거였죠. 우리는 조용히 강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보위부 요원이 복도 끝에서 졸고 있었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최 대좌가 앞장섰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따라갔죠.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48년, 인생에서 가장 긴 계단이었습니다. 4층, 2층, 1층, 마침내 아래층에 도착했어요. 뒷문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철문이 서 있었죠. 최 대좌가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숨을 죽였죠.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거였죠. 최 대좌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호텔 뒷골목이었어요. 어두운 밤거리였죠.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보낸 차였어요. 타세요. 빨리. 브로커가 체코어 섞인 한국말로 소리쳤어요.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딸을 먼저 밀어넣고 제가 올라타고 최 대좌가 마지막으로 탔어요. 차가 급출발했습니다. 뒤에서 보위부 요원들이 달려 나왔어요.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쫓았죠. 브로커는 능숙하게 골목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좁은 돌길을 오래된 건물 사이를요. 프라하 구시가 지는 미로 같았어요. 뒤돌아보니 추격 차량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보위부였죠. 잡혔어요. 어머니, 우리 잡혔어요. 송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빠져나갈 거야.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브로커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어요. 급커브를 돌고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렸죠. 국경까지 2시간입니다. 버티십시오. 브로커가 말했어요. 차창 밖으로 프라하의 밤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우리에겐 전쟁터였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추격이 끊긴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브로커는 고속도로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스트리아 국경 방향이었죠. 성공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최 대좌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프라하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북한도, 평양도, 제 모든 과거도 함께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우리는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었습니다. 유럽연합 쉥겐 지역이라 검문도 없었어요. 그저 표지판 하나가 국경을 알려줄 뿐이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국경을 이렇게 쉽게 넘다니요. 어머니, 우리 정말 해냈어요. 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두려움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뗀 밤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오스트리아의 새벽이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도요.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한 건 3월 7일 새벽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마련해준 아파트는 구시가지 뒷골목에 있었어요. 3층짜리 낡은 건물의 2층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침대 2개, 낡은 소파 하나,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어요. 평양 특각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았죠. 하지만 이곳은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없, 도청 장치도 없, 보이부져요.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풍경은 평양과 너무 달랐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거리를 걷, 카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아무 두려움 없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울었습니다. 48년 만에 느껴보는 자유였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 해냈잖아요. 송이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송아야. 저는 딸을 안았어요. 이 아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숨어 지내야 했어요. 브로커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김정은 원수님의 최측근이 탈북했다는 건 체제에 엄청난 타격이었으니까요. 북한은 절대 저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였습니다. 딸아이는 매일 악몽을 꿨어요.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죠. 어머니, 보위부가 와요. 우리 잡으러 와요. 송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괜찮아, 송아. 꿈이야. 여긴 안전해. 저는 딸을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창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추격자처럼 보였어요. 밤에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죠. 일주일째 되던 날, 최 대좌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부부장 북한 공작원들이 빈에 왔습니다. 저를 찾고 있었죠. 저를 제거하려는 거였어요. 살아있는 현송월은 북한에 너무 위험한 존재였으니까요.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브로커에게 물었어요. 오늘 밤까지입니다. 내일 새벽에 독일로 가셔야 해요. 우리는 그날 밤 빈을 떠났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차를 타고 독일로 향했어요. 8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죠. 송이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습니다. 24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아이였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하고요. 이 아이를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은 게 옳았을까요? 하지만 북한에 남았다면 더 큰 감옥이었을 겁니다. 평생 감시받 두려워하고 자유 없이 살았겠죠. 독일 미넨에 도착한 건 3월 15일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브로커는 이곳에서 한국 정부와 접촉할 수 있다고 했죠. 탈북자 지원 단체가 있었고 한국 대사관과의 연결 통로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은신처는 미넨 외곽의 작은 집이었어요. 독일 목사님이 운영하는 탈북자 쉼터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난방이 잘 되어 있었어요. 작은 거실에 소파가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스프 끓는 냄새가 났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목사님이 한국말로 인사하셨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독일인 남자분이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곳에는 저희처럼 도망 온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온 젊은 부부, 평양 무역일군 출신 남자, 국경 지역에서 온 할머니요. 모두 비슷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음식 드세요. 목사님이 스프와 빵을 주셨어요. 3일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죠. 슬픔인지 안도인지 감사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프라하를 떠난 이후 처음 우는 거였어요. 밤이 되면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제가 현송월이라는 걸 몰라 저는 그저 평범한 탈북자 중 한 명일 뿐이었죠. 함경북도 아주머니는 굶주림을 피해왔다고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요.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무역일꾼은 해외에서 본 자유로운 세상이 부러웠다고 했어요. 중국에 갔을 때 봤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사는 거요. 우리는 왜 그럴 수 없나 싶었죠. 국경 할머니는 남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50년 전 헤어진 오빠가 서울에 있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2인자급 권력자였다는 걸 말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북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노래를 좀 불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아이고였구만. 노래 한 곡 불러주이.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어요. 북한 노래가 아니라 민요를 불렀죠. 아리랑이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만에 부르는 자유로운 노래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참 고운 목소리요. 나만 가서도 노래하이소. 할머니, 그럴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4월, 드디어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사관으로 오십시오. 영사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제 신원이 확인된 거였죠.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베를린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면 정말로 끝나는 거였어요. 북한 사람 현송월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죠. 48년을 살아온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부장 동지, 이제 들어가시죠. 최 대좌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 대사관 문을 열었습니다. 베를린 한국 대사관 안은 조용했습니다. 영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분이었죠. 현송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동지가 아니라 씨였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죠.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사님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북한이 송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북한은 절대 저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였죠. 현송월 씨는 범죄자가 아니라 정치적 망명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보호할 겁니다. 영사님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보호한다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첫 주는 조사로 가득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나온 분들이 제 신원을 확인하고 탈북 경위를 물었어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시면 김정은 위원장과 자주 만나셨겠네요. 거의 매일 뵀습니다. 내부 권력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의 당 생활, 김정은 원수님의 이전 업무, 딸을 지키기 위한 결단까지요.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죠. 북한 2인자급 인물의 증언이었으니까요. 4월 중수,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사관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목격되었어요. 북한 공작원들입니다. 대사관을 감시하고 있어요. 경호원이 보고했습니다. 영사님은 저희를 대사관 안쪽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었어요. 어머니, 우리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송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반드시 갈 거야. 엄마를 믿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북한은 국제적으로 압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정부에 저희 송환을 요구했어요. 저는 정치적 망명자가 아니라 범죄자라고 주장했죠. 횡령 혐의, 국가 반역 혐의로 수배 중인 범죄자입니다. 북한의 주장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이었지만 국제사회는 복잡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유럽 신문들이 북한 고위 인사 탈북 사건을 다뤘죠. 김정은 최측근 현송월, 독일 대사관의 망명 신청. 신문 기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였어요. 이제 더 위험해졌습니다. 최 대좌가 말했어요. 한국 정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독일 정부와 협상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죠.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니까요. 5월 초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탕 대사관 담장 너머로 총성이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급히 저희를 지하로 대피시켰죠. 송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심각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영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정부가 특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5월 10일 새벽 저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한국 정부 전세기가 베를린 공항에 대기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극비리에 저희를 한국으로 데려가기로 한 거였죠. 대사관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은 모두 암막 처리되어 있었어요. 차는 빠르게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공항 전용 게이트로 들어갔어요. 일반인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기가 그려진 하얀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그 국기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태극기였어요. 빨강과 파랑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깃발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48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계단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삶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내에 앉아 승무원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편히 가세요.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유럽, 북한도 모든 과거도 함께 멀어졌죠. 송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습니다. 최 대좌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최 대좌.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11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잃었어요. 창밖만 계속 바라봤죠. 구름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일출이었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제 새로운 조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5월 11일 저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8년 만에 처음 밟는 대한민국 땅이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북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전용 게이트로 나왔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검은 승합차에 태웠죠.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불을 밝힌 거대한 공항이었어요. 북한 순환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죠. 여기가 정말 한국이에요. 송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딸아이는 창밖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환하게 빛나는 건물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불빛까지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TV에서 본 것과 직접 보는 건 완전히 달랐어요. 국정원 조사는 석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안가로 불리는 곳이었어요. 제 과거, 북한 권력 구조,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정보를 물었죠. 저는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30년간 봐온 북한 내부의 진실을요. 8월에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어요. 그곳에서 석 달 공안 남한 사회를 배웠죠. 돈 쓰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까지요. 저는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였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서툰 초보자였습니다. 현송월 씨, 이게 신용카드예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배우는 과정이었으니까요.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은 대부분 젊었어요. 20, 30대가 많았죠. 그들은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탈북 아줌마였어요. 함께 요리 수업을 듣고 컴퓨터를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선생님, 북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젊은 탈북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노래 좀 불렀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죠. 노래 부르던 사람이 맞으니까요. 11월 드디어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원해 주었어요. 경기도 의정부의 작은 투룸이었죠. 평양 특각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 집이었어요. 누구의 감시도 없는 진짜 제 공간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 집이에요. 송아, 우리 집. 딸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은 대학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했죠. 최 대좌는 택배 일을 시작했어요. 북에서는 경호원이었지만 여기서는 평범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과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2025년 12월이었어요. 평생 처음 가본 대형 마트였죠. 진열대 가득한 물건들을 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라면, 과일, 고기가 넘쳐났어요. 북한 장마당과는
차원이 달랐죠. 어머니, 뭐 사드릴까요? 좋아하시는 거 고르세요. 송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딸의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한 미소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시간 운영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무 때나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니요. 저는 따뜻한 커피를 샀습니다. 1,500원짜리 캔커피였죠. 거리를 걸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차가운 12월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젊은이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누구도 서로를 감시하지 않았죠. 문득 북한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무덤 속에 계시지만 살아계셨다면 뭐라 하셨을까요? 딸아이는 당에 대한 의심 없 평생을 사셨던 분이었어요. 불효한 딸을 용서해 주실까요? 어머니, 송이는 이제 자유로워요. 손녀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평양보다 훨씬 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TV를 켰습니다. 북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김정은 원수님이 공장을 시찰하는 장면이었죠. 화면 속 평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8달 전까지 제가 살던 곳인데요. 뉴스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반역자 현송월을 끝까지 추적하여 처단할 것이다.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노래하지 않습니다. 무대에 서지도 않아요. 권력도 명예도 모두 내려놓았죠. 하지만 저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으로요. 무대를 잃었지만 삶을 찾았습니다. 권력을 버렸지만 딸의 미래를 얻었어요. 고향을 떠났지만 진짜 집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송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후회하세요? 단 한 번도.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웃는 걸 보면 모든 게 값어치가 있어. 밤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의정부 아파트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요.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에 계신 어머니 산소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대동강변을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못 보더라도 송이 세대에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그날을요.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살아갈 겁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자유로운 인간으로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에서 대한민국 평범한 주민이 된 현송월의 이야기요. 권력보다 자유가, 명예보다 가족이, 조국보다 인간이 소중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